네, 여야 어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곽우신 기자는 일주일 전화로 끝났습니다. 뭐가요? 여야 어때? 아, 지금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까? 네. 듣는 청취자분들이 혹시나 귀가 괴롭지는 않으실까? 네. 프로그램 누가 되시나 않을까? 노래 실력을 좀 더 함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빅텐트입니까? 큰 집입니까? 뭐 아무튼 네. 이 빅텐트를 치는 시기를 놓고 지금 조홍천 의원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설 전을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준석 그 위원장은 너무 빠르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싸움입니까? 진짜로 일정표가 다른 겁니까? 뭡니까? 저는 서로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연대를 할 건지 연합을 할 것인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빅텐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개혁신당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정리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설 전까지 무조건 뭐 해갖고 하겠다라고 지금 미래대연합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스케줄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 개혁신당이 오히려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언론의 주목도도 그렇고 뭐 이슈 선점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미래대연합이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에 본인들이 좀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워낙 뿌리도 다른 두 세력인데 성급하게 합쳤다가 이 바른미래당 시즌 2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실패를 본인이 가장 잘 겪었던 게 또 이준석 정관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진 거. 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어쨌든 좀 뿌리가 다르지만 뭔가 제3지대에서 해보자라고 합쳤지만 결국 당내 갈등이 폭발하면서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바른미래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 이제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준석 위원장은 굳이 우리가 저 테이블에 끌려갈 필요는 이렇게는 안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시기를 갖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연합공천 수준의 선거연대라면 시기를 논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로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렇게 그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전제로 하니까 이제 시기 갖고 이제 뭐 빠르다 늦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 근데 아무튼 통합을 한다고 치면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이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준석 위원장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요? 결국 지지율인데요. 여의도 결국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합종 영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진 게 각자 무엇이냐 이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쳐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말하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고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본인들은 설 전까지 15%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5%면 독자적으로도 후보들이 와서 이제 선거비를 보존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15면 인재가 모인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현역수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석 번호,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번호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또 다른 몸값에 있어가지고 현역 의원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원칙과 상식 중심의 지금 미래대연합도 일정 부분 거기서는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를 늦추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삭이 떨어져 나올 거다. 본인은 이준석 이제, 위원장은 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다. 알곡이라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아, 알곡이다. 예. 쭉장이가 아니라 알곡이다. 예, 그 왜 안 줍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역 의원 확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쪽에서 협상을 할 때 현금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뭐 그래서 기호를 몇 번을 받을 거니 뭘 할 거니까 아무리 뭐 원외 세력들이 많이 모이고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해봤자 결국에 얼마나 이제 그 당이 이제 뭐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현역 의원 숫자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보한 현역 의원은 일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 측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면은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로 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을 늦추면서 추가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있을 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게 협상에서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 지금 지지율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결국 메시지가 서로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준석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새로운 미래 지금 워낙 당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낙연 헷갈리는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창당 발기인 내려죠. 이제 그쪽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좀 매너 모드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장 관계와 견제가 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림 합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는 1차 방정식도 아니고 2차 방정식도 아닌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신당 깃발을 제일 먼저 올린 건 금태섭 전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별로 존재감이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개혁신당의 위성정당처럼 되어버렸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뭐 저기 그 또 뭐 그 거기서 뭐 우리 안 한다 탈당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왔다. 네, 그렇죠. 이번에 지금 사무총장부터 대변인까지 주요 당직자들이 우르르 이탈을 했는데요. 결국 이것만 봐도 지금 원래 양양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을 올릴 때만 해도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 기자들이 저거 총선까지 가겠냐. 결국 어딘가 좀 민주당이나 뭐 국민이 어느 쪽으로 뭔가 합당 혹은 거기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이 당 일부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양양자 대표하고 이준석 위원장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의 희망이 결국 개혁신당 쪽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좀 있구나라는 이제 이 우려들이 나오니까 내부에 있는 당직자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것도 일종의 떴다방이었던 거 아닌지 이런 인식들이 퍼지니까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좀 이탈하는 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선택은요.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먼저 하긴 했는데 조금 실기를 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은 했는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너무 좀 늦은 측면이 있었고 강서보궐선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다가 결국에는 참전을 하지 않으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지금 집중이 됐던 거는 이 새로운 선택을 꾸리면서 세 번째 권력하고 이제 합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세 번째 권력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도부를 꾸리면서 류호정 의원 이슈가 따라오니까 이거는 지금 당의 존재감을 막 존재감은 나올지 모르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류호정 의원 이슈가 겹치면서 새로운 선택 입장에서는 더 깎아먹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결국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새로운 선택을 가지고 어디에다가도 지금 쉽게 협상을 해가지고 합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럼 뭐 주도적 위치는 잃어버렸고 흡수될 뭐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처럼 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여의도 문법상 중력이 수도 있으니까. 미래대연합에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 탈당파들이 있잖아요. 그 미래대협은 함께라도 정태근 전 의원도 원래 그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누가 어떤 정신없어. 순서로 네. 들어가느냐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여튼 이제 그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박원석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 탈당파가 먼저 들어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을 달리하는 정의당 또 다른 탈당파인 세 번째 권력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그렇고 금태섭 전 의원만 받으면 모르겠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세력으로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나 반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운 선택의 지지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래대연합 쪽으로 가자니 또 그쪽에서도 비토 세력이 있고 개혁신당하고도 뭔가 좀 잘 안 맞고 뭐 어느 쪽하고도 지금 붙기가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요즘 돌아서만 까먹어가지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시라. 이름이요? 예, 외우기도 힘들다. 뭔가 너무 정신이 없어. 이름이 뭔가 비슷한 것도 결국 합치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야기들을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연합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러프하게 넣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의 인물이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그죠? 손가락 위주로 신나보죠. 사실 이게 저희와 인터뷰에서 했던 그때 파장이 엄청나게 컸던. 네. 근데 뭐 그 얘기 지금 다시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어요. 뭐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어떻게 뭐 예고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이게 박문규. 네. 이분이 이제 내려오면서 결국은
밀려서 이 선택지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박문규 전 장관의 출마 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온 게 분명히 하나의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도 땔감들이 많이 쌓여왔다라는 게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영남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분명히 여러 차례 갈등을 하고 좀 각을 세워온 건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또 친윤들로부터 좀 핍박받고 쫓겨나는 모양새가 됐을 때부터 별로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탈당과 입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 인터뷰들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김영남 전 의원이 이제 용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책 정강이라든가 이준석 현 위원장에 대한 평가라든가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영남 전 의원이 나 지금 공천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좀 준비가 되어 오던 어떤 기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전 의원이 합류를 한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쟤 맨날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막 까던 사람이 왜 갑자기 들어왔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김영남 전 의원 정도면 충분히 들어올 만하다 우리하고 좀 교감대를 만들어 왔었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으니까 쉽게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시즌 2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지자들은 많이 바랬던 것 같고요. 이분도 용이니까. 예, 실제로 소개할 때도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용인 시즌 2고 이제 그 용자가 용감할 용자다 뭐 이런 식의 소개까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탈당한 날 이제 김용남 전 의원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최근에 마음 먹었다. 물론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던데 이제 곽우신 기자가 지적해준 것처럼 빌드업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이제 경선을 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와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네. 특히나 박문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완전 새내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정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신년부터 시작해서 박문규 전 장관이 장관 자리를 떼지도 않고서 그 지역을 돌아다닌다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굉장히 본인은 전략공천을 받을 걸 자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꾸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면 그 김영남 전 의원은 경선조차 보장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손가락 위주로 신나보조가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건가? 아니요, 근데 선거 때까지는 이제 나름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였던 분은 맞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인수위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이후에 이제 갔던 사진이 있거든요. 김용남 의원이 수원시장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윤 대통령 인도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느낌을 주면서 그 사진을 올린 바가 있어서 손가락은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다. 예, 적어도 이제 선거 이후까지는 그리고 공천을 받는 과정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점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군데 짚어야 돼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저희가 앞서 2부에서 김준호 비대위원장하고도 잠깐 정의당 상황 뭐 진단해봤는데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지금 뭐 녹색당하고 어쨌든 선거연합정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최종 결정을 한 물론 향후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로가 아쉬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아주 더 나빠진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고 이제 김준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간 기착지가 될지 최종 기착지가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뭐 진보당이나 노동당이 참여를 할지 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수준을 할지가 관건인데 사실은 더 큰 거는 그 개혁연합신당 쪽하고 어떻게 차별점을 만들 것인가 그 파일을 두고 사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 포지션이라고 해서 정의당이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왔던 것들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좀 발휘하기 어려워졌고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큰 장이 섰잖아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해가지고 그럼 제3지대가 뭔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제3지대가 정말 지금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끼리 지금 해쳐 모여 주류가 돼서 해쳐 모여 하고 있는 건데 저게 진짜 양당 정치를 심판할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지금 개혁연합신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게 지난번 위성정당 시즌2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우리가 대안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지율도 그렇고 항상 뭐 민주당에서부터도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비판받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민주당 이중대로 비판받고 이제 사이에 껴오던 게 있다 보니까 그 이중대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내느냐 그 포인트를 이제 한두 달 내에 보여줘야겠죠. 그래요.
지금 당장 가장 큰 과제는 지지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안에서 너무 바깥에 있고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또 관심 바깥에 있다 보니까 또 지지율이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악순환이 되는 예, 거죠. 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대 양당 관계자들도 사실 만나보면 정의당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뭐 곽우신 기자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막판에 잠깐 물어봅니다. 그 지금 정의당이 그럼 진보당과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냐. 막 이 정도의 포인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더불어시민당의 시즌2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시민당 시즌2인데 간판은 시즌2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를 좀 이제 구색을 좀 덧붙이려고 하는 거겠죠. 네. 하지만 태생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민주당의 승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능한 구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개평받는 개평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저희 좀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 사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사대주의 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 구상을 너무 봤을 심한 때는. 표현 아니실까요? 아니 사대가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조선시대 정도의 사대주만 유지한다면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약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역사학자 이제 사대주의를 꼭 그렇게 굴욕적인 게 아니라 실리주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역사학자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종류의 사대가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본소득당의 태생도 그렇고 지금 함께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물론 사회민주당도 이제 참여계가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민주당과의 차별화 없이 뭐 민주당과 이중대라는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가졌던 포지션 정도를 노리고 있는 걸 텐데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정략적인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많이 호응할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본인들은 위성 정당이 아니라 자매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보이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원 같은 중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동을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민주당과 관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민망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곽우신 기자 지적대로 결국은 민주당의 결정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귀결될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바람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불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향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이번 선거처럼 복잡한 선거가 없는데 민주당과 민주당의 중력권 안에 있는 비례연합정당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제3지대, 그죠? 요게 있고 크게 이제 그 덩어리로 치면 네 덩어리,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당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 정의당은 노란색이었는데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정당 되면 또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이 주황색으로 또 그 결정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황색.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CI하는 입장에서는 쓸 색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당이 많고 이미 이제 선점한 색깔이 많다 보니까 색깔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게 있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빨주, 노초, 파남보. 예, 게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경우에 나오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다른 옛날에 통진당이 네, 보라색. 통합진보다도 예, 보라색이었죠. 그리고 미래대연합도 보니까 CI가 약간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어떤 현실적으로 쓸 색깔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니 하나 있는 그럼 것 무지개색 같고. 쓰면 뭐꼭 단색으로 해야 되나? 아, 무지개색이면 이제 성소수자들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또 개혁신당 그렇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면 지지자들이. 삼원색 하면 어때요? 삼원색. 삼원색을 다 섞어서. 그러니까 색깔이 워낙 없다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트색이나 이제 하늘색 계열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때 썼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죠. 또 저는 또 반민초인데도 민초파셨군요. 이제 이번에 알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 남은 색이 정말 없었고, 근데 이제 주황색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그 당시 대표 시절이 썼던 색깔이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과거에 가졌던 제3지대 포지션, 그거를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 그 제3지대는 국민의힘으로 흡수 통합되는 식으로 이제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걸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도 뭐 꼭 나쁜 선택은 아니다. 뭐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무슨 색깔보다는 거기에 어떤 정책과 이념을 담아낼지, 그 시민들의 삶을 그것도 어떻게 할지. 색깔로 표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네, 뭐 제주도 귤처럼 상큼한 걸 할지 모르겠네요. 네.
결정할 게 참 많네요. 네. 예, 국민의당 원래는 녹색이었다. 저희 제작진께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넣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당 움직임이 너무 복잡다단한데 이게 언제쯤 이제 큰 가닥으로 정리가 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야 처음 질문으로 가서 빨리 합치자 좀 시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데드라인은 있는 법이잖아요. 총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월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물리적으로? 식으로 합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거연대 정도고 이제 나중에 천천히 통합하자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빠른 통합을 원하는 쪽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 쪽에서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가 이제 그 관심의 인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곳마다 막 그 사람이 몰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다면. 아니 뭐 현장에 갔던 기자들도 모두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해서 모여갖고 지금 화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뭔가 좀 악재가 있거나 뭐 할 때 대구 가가지고 이제 기운 받고 간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 가면 지지층들이 많이 환호를 해주니까요. 이제 그런 열렬한 환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제 그게 지지층 내에서의 환호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그 열망이 더 퍼져가지고 중도층까지 갈 건지의 차이인 건데 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분위기 좋구나 내가 인기가 많구나에 갇히게 되면은 그냥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뭔가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그럼 현장에서 인기라고 하는 것이 지지층들의 그 환호 그냥 이렇게 좀 좁혀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팬덤의 일정들이 공유되니까 일단 팬덤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위원장 온다고 한다 그러면 얼굴 구경 가야겠다라고 해서 막 몰리는 스타일이 많은 거고 다만 이제 그거에 한 발짝 떨어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당내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자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바람보다 빨리 민심을 읽는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빠르게 빼고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병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어제 전했는데 의정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사진을 그러니까 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동갑내기 친구 뭐 이렇게 자처했었는데 이번에 돌린 의정 보고서에는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의정 보고서 배포했다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한 위원장 등장하는 사진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 걸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지금 그러니까 그 환류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도 그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지지세의 어떤 그 상승이라는 게 현재는 어떤 중도 확장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분석이 이제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 업체마다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게 좀 희망적으로 나오는 이제 지표들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다만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중도층 확장에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도 중도층 확장보다는 흩어졌던 집토끼들을 다시 모으는 데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순서상 그게 맞다. 일단 와해되어 있고 좀 네네. 느슨해져 있는 결집층을 일단 모은 다음에 그건 그럴 수 있죠. 이 진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막 지역구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지층한테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보내고 접촉도 늘리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끌어모은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이제 그게 이제 기자들의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부터 이제 정책 행보를 시작을 했고 그 일상이 이른바 정치개혁. 뭐 그래서 이제 뭐 했던 게 세비 반납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지층을 겨냥한 거기보다는 그 너머를 좀 보고 그러니까 내놓은 거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민주당 공격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이야기의 끝이 항상 이제 민주당은 그럼 뭐냐, 민주당보다 우리가 나은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확장력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근데 이제 한 위원장은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포지셔닝에도 좋고요. 네. 근데 끝없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니까 네. 그 중진들 만나고 나온 자리에 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위원장이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견서 아니냐, 그때 왜 안 했냐, 결국은 악법이다 또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근데 아까 되고. 시민보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게 아니래잖아요. 본인은 이제 한 본인이 위원장은 법무장관 할 때 인정했습니다. 작성된 거라고 예. 그러던데요. 뿐만 아니라 또 어제도 이제 삼선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지향은 여기인데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게. 근데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한 지금 여의도의 반응은 어때요? 국회의원들? 때만 되면 나오는 그 이야기 또 나오는구나 정도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요? 사실 엄청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사실. 근데 구속된 의원의 어떤 저거를 월급을 주지 말자와 이건 약간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뭐 이제 그렇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타겟팅을 하다 보면은 결국 민주당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꺼낸 의제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깔고 있는 것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회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가지고 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존재론적인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좀 전면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금 두 분 얘기는 몇 주째 이 얘기가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로 지지층 결집을 넘어서 중도 확산까지 하려면 지금 그 현안 중에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지금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그렇죠. 네.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겁니까?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는 법조차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 제대로 돌파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네.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 못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약간 확장해서 해석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여론 지향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지금 정권 심판론이 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좀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이 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은 여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쨌든 하나의 균열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균열점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고 방금 진행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이든 어쨌든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든 어쨌든 용산과의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내서 이걸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냥 기존의 용산 문법에서 좀 답습을 하고 있다. 본인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서초동 사투리에 이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용산 정도 사투리의 반복에 좀 불과하다. 이걸 뭔가 새로운 본인의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일단 지금까지 기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그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좀 자제하고 있고 이제 당의 논평이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의 기조는 어쨌든 안 된다, 이거 못 하겠다라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럼 예. 다만 이제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38개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 안 했다. 이런 지적을 또 했던데. 저도 얼핏 봤는데 정말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오.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단어를 이제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가려진다고 가려지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비타임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은 차별화가 아니라 개별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차별화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하게 각을 지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다른 목소리. 각을 세우면서. 근데 개별화라는 것은 뭐냐면 한 세트 패키지로 묶지 말라. 나는 나다. 이건데 지금 후자의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정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관적으로 내고 있는 메시지가 당정대 단결을 강조하는데 그 중심에는 당이 있습니다. 당이 나서가지고 총선 돌파하고 할 테니까 야 정부가 정책 내놓을 때 너네 막 내지 말고 일단 당하고 좀 상의 좀 하고 내어라. 그리고 당과 그 당이 나설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가지고 괜히 당에 패기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지금 여의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여권이 짜고 싶은 구도는 이 뭐 아까 김은지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 한동훈의 얼굴로 치러야 한다. 윤석열의 얼굴은 좀 가끔 대통령의 얼굴을 조금 뒤로 빼는 게 좋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지금 총선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지 김건희 여사가 지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것도 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이 오늘 영부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합니까?
뭐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자들 지금 관련돼.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고려해서 먼저 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라는 걸 지표상으로 쭉 보게 되면 진보와 중도만이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비호감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건희 팬덤과 한동훈 팬덤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팬클럽? 네, 팬클럽에서 어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에서 일부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기류가 나오고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그 여사의 팬덤이 좀 민감히 반응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 보수층 내에서의 분화가 가속화되게 된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층 파일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는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쪽에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깃발을 꽂는 모양새겠죠. 근데 내용은 아직은 알려진 게 없는 거죠. 어떤 방안이지 그러면? 네, 뭐 사실은 근데 예측 가능한 부분의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영부인과 관련된 뭐 정확히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돼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 이상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결국은 명확하게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지난주에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 합류로 의해서 좀 미뤄져가지고 오늘 미뤄진 한다라고 겁니까? 합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 합류 이제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김용남 전 의원이 오문에 따라가지고 주식 관련된 정책을 먼저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뭐 기다려보면 나오겠죠. 자, 여야 어때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